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뭐 단풍 구경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뭐 바쁘셔가지고 두 분 다 아주 바쁘시죠. 여러분들 짬을 내서 한번 단풍 구경도 가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 밀떡 청취도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네. 자, 밀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받은 질문, 북한에서 이제 보도한 무인기죠. 그거 우리가 날렸냐? 팩트를 얘기하시는데 참 제가 무슨 책임자도 아니고 네. 난감했어요. 뭐 책임자라고 해도 그거를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각종 매체, 특히 공중파에서까지 뭐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그것을 또 바로 질문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는 전문가는 또 바로 또 대답은 하더라고요. 무엇을 근거로 대답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텐데. 자, 이 똑같은 질문을 네.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태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그 실상은 무엇인가요? 예, 일단은 주체를 알아봐야죠. 북한도 아주 클리어한 답변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대한민국이 했다라고 뭉뚱그려서 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후보군들이 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군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민간 단체나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자작극이 나오고, 네 번째는 외부 세력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군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미 언론에 좀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델타익 형태의 무인기가 몇 종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제가 있고, 그리고 드전사에서 운영하는 드론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2014년 청와대의 도발을 받고 ADD에서 비슷한 드론을 만들어서 박쥐 드론 혹은 쌍둥이 드론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유사시에 북쪽으로 보내서 그대로 혼란시키겠다라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발주 내용을 보면 기체 폭이 약 3m, 길이가 2m, 이륙 중량 17kg 이하입니다. 대용이네. 살펴보면 델타익 드론을 운영을 하긴 하는데 일부는 공격형이고 일부는 그냥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군일 확률이 몇 % 되냐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의 내피셜을 동원해서 군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로에 수렴한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국방부가 처음에 아니라고 그랬다가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저는 첫 번째 발표는 좀 실수였고 두 번째 발표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정보는 북한이 모르는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걸 확인해 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간에서 날렸든 외부 세력이 날렸든 휴전선을 뚫고 갔다면 우리의 방공 능력도, 한미연합전력의 방공 능력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예, 북한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은 후보에서 살짝 예, 제 내피셜에선 지어놨고, 저도 의견을 내자면 뭐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군에 대한 가능성, 그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보사령부, 그러니까 777 사령부라고 하는 정보사령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그 정보사령부에서 만약에 했다면 일단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 렌즈, 그것도 어느 궤도에 어느 시간대에 갔던가를 정보를 알았다면 모를까, 북측에서 그것을 촬영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고, 그렇게 촬영을 당할 정도로 군에서 작전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죠.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우리도 대응해서 군단급 무인기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무인기가 갔을 때도 북한은 전혀 그 군단급 무인기가 작전 지역을 넘어가서 자기네 이제 지역 공역 안에 들어갔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러함인데 하물며 지금처럼 뭐 사진을 찍고 이랬을까? 저는 그래서 아니라는 데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주체를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는 민간 단체 혹은 정보기관인데, 사실은 민간 단체에서도 평양으로 편도로 200km 정도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평양으로 들어갔다가 서해로 빠져나가서 버려버리는 드론. 그러면 가격은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왕복형. 그럼 가격이 비싸져요. 그런데 저 같으면은 갔다가 서해 쪽으로 빠지게 할 것 같아요. 북한이 했던 방식대로. 그래야지 증거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민간이나 정보기관에서는 자신들이 뭐 3D 프린터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기체를 받아서 거기서 개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평양까지 날리는 방법도 항법 장치도 상당히 여러 개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정보기관에서 날렸다? 저는 여기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걸려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 날렸냐인데 휴전선 일대는 말씀하셨듯이 한미연합 전력의 정찰 정보 감시 세력들이 완전히 집중된 곳이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육상 위로 날아갔다고 하면은 이게 안 걸리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물론 안 걸리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의문점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저는 민간 단체,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탈북민 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시죠. 그 단체들이 날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탈북 단체에서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인기를 통해서 삐라죠. 네. 홍보물을 날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정도 수준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무인기로는 절대 평양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얘기한 것보다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적게 봅니다. 저는 그 정도급의 날라가 그러니까 RC급의 엔진으로 간다? 좀 상상이 안 가요. 네. 그리고 역시 정찰도 정찰이지만은 중요한 곳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센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삐라를 비롯한 그런 물건들을 날르기 위해서는. 그럴 때에 민간단체 좀 가능성이 많이 적다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에는 탈북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했다면 지금쯤이면 자신들이 보냈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남았겠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후원을 통한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네요. 홍보를 했을 네. 거고 민간단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물론 이제 동호회에서 그 스티로폼으로 무인기 만들어서 금강산 일대를 촬영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요거는 말씀하신 레벨이 다르거든요. 네. 세 번째 일단은 두 번째가 제가 캐터고리를 묶은 게 민간단체, 개인 혹은 정보기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을 묶어놓으면 저는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보사령부급? 정보사령부 말고도 정보기관이 있고 네. 예, 드론을 운영하는 곳이 있죠. 어디라고 딱하니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그리고 어차피 저 자금 자체가 군 소속이지만 사실은 자금 지원은 다른 곳에서 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러면 그쪽에서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북한의 자작극입니다. 자, 북한의 자작극으로 들어가면 할 이유는 많아요. 지금 상당한 양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자신들의 무기고는 점점 비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러전을 보니까 아니 핵이 있어도 러시아가 사용을 못해. 근데 자신은 할아버지 때부터 핵이 있으면 강성대국이 되고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개발해놨는데 지금 벌어지는 전쟁을 보니까 모양이 그 모양새가 아니야. 그럼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미래에 일어난 전쟁도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 근데 자신들의 적, 특히 한미가 되겠죠. 한미를 보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가 자신들이 너무 떨어지죠. 그러면 방법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국을 요새화하고 그냥 쇄국을 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한테 판 대금으로 러시아에게 기술을 뜯어내서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나리오, 큰 시나리오라면은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일 좋은 거는 드론이나 무인기를 수사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기체를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품은 어디서 왔고 모든 게 나오게 되거든요. 심지어 뭐 전자기기가 살아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북한이 증거가 있다라고 해놓고선 증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드론을 잡지를 못했다. 실패했다. 네, 드론을 포착하긴 했지만 잡지를 못했다라는 거고. 또 북한 쪽에 그들의 논리 중에 조금 구멍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평양으로 들어온 드론을 평양에서 탐지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 정도 크기가. 보통 휴전선이나 아니면 평양 전에 탐지가 돼서 이게 연결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평양에서 갑자기 딱 잡았다? 이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입장이 네네. 같은데 저도 그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아닌다는 측면도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말씀해 주신 거하고 또 다른 덧붙이자면 그 이후에 뭐 경의선이나 동해선을 갖다가 차단하는 그런 폭파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명분 쌓기도 분명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작극이라는 쪽에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앞서의 두 가지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또 높아지는 것도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작극이 아닐 가능성 중에 하나인 것은 그것이 또 역으로 자작극일 가능성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공개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끔 만드는 것도 오히려 저는 자작극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라고 역으로 또 보고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 외부 세력, 기타의 외부 세력이라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어떤... 어떻게 보면 제일 퍼센티지는 작은 것 같아요. 확률은 적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면은 외부 세력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특히 지금같이 북이 러시아랑 친밀하게 될 때 배 아픈 국가들이 있을 수 있죠. 게다가 휴전선 쪽으로 무인기가 들어가면은 너무 촘촘한 방공망,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정교한 한미연합 전력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서해 쪽으로 들어가면 좀 쉽습니다. 아주 쉽죠. 예. 뭐 유영원 의원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선박에서도 날릴 수 있다고. 그런데 살펴보면은 중국이랑 북한이랑 북한 서해 쪽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어선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외부 세력에 의한 공작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뭐 그렇게 생각을 깊이는 안 해봤는데 이런 것도 그렇죠. 가능성은 있네요.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북한 너희들은 우물풍선도 보내면서 왜 우리들한테 난리냐. 약간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경대응 뉴스가 나온 얘기 중에 북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아주 적대적인 국가다라는 헌법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문 용어로 이게 내로남불이죠. 네, 항상 북한이 그랬고 그리고 북한이 뭐 포문을 개방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전방에 있었을 때 걔들 심심하면 항상 했어요. 진짜로 전쟁할 생각이었으면 그냥 협상하자고 한 다음에 6.25처럼 그랬지 지금처럼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지는 않을 생각인 것 같아서 저도 자작극에 한 조금 무게가 있는데 그 외에 또 하나 꼽자면 아까 태상호 기자가 얘기했던 세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정보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이 누군가의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세 개가 뭐 따로따로 분리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김 PD님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북한은 항상 노동신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 그들의 아주 진짜의 뜻이에요. 오피셜. 거기에서는 뭐 어떤 거짓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인기와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않고 있고요. 또 하나 경의선 뭐 동해선 폭파도 역시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이가 8개 포병 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8개 포병 여단의 전쟁 준비 상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격 준비 상태를 보장하라 하면서 사격 개시 예비 단계까지 준비하라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거기에 예비자가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갱도 안에 들어가서 TO가 돼 있는 병력이 들어가서 준비 상태에 있으라는 거지. 포격을 위해서 뭐 방어를 하거나 물론 나와서 방어를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갱도에 만약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도 대비가 확실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전문가라는 분이 공중파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정말 옛날 편제를 가지고 뭐 12개 포병 여단이 있는데 그중에 뭐 8개다 이런 말이 너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조금 경계해야 될 것은 그냥 늘 얘기했듯이 던지는 말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단계 수준의 말이었다라는 것도 얘기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덧붙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태 기자님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될 거며 하나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질문인데 방공망.
특히 북한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거에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방공망에 대해서 특히 무인기 드론을 포함한 소형 드론을 포함한 무인기에 대한 방공망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드론뿐만 아니라 평양의 방공망에 대해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평가가 지나치게 고평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촘촘한 거는 사실이에요. 뭘로 보나 촘촘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 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탐지를 해야지 뭐 아무리 센 주먹이 있어도 봐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에 일본 전함 야마토에 달려있던 방공 시스템 같은데 지금 현대화가 안 돼 있다. 촘촘하긴 한데 그게 전부다. 때릴 수 있는 거리도 제한이 됐고 이게 딱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응평 씨 그때 정도에 갑자기 귀순하는 그 북의 전투기를 맞게 되면 수도 쪽에는 방공단이 있잖아요. 방공단이 대응을 못했대요. 비행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포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우야. 예. 근데 지금 평양이 그런 상태인 것 같다라고 방공 쪽 전문가들은 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레이더가 구식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겟팅 포드가 1세대급을 달기만 해도 전혀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래서 평양 고사포 군단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무장 세력들은 전부 고사포급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번개 시리즈 정도인데 그마저도 대응할 방법은 있다. 그래서 평양에 특히 북한의 방공망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도 아울러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밀덕에서 한번 이러한 기본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 가지고 분석은 해볼 수 그렇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러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우리가 함께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